어제에 이어서 이제 계층을 좀 더 내려가는 그런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제 첫 시간에 그 컴퓨터 네트워크에 대한 개요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가 인터넷 그 계층을 따라서 응용 계층에서 이제 전달 계층으로 내려갔었죠.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더 아래로 만계층과 연결 계층으로 내려가는 그런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게 이제 컴퓨터 과학과나 컴퓨터 공학과에서 한 학기 정도 해서 배우는 내용을 한 3분의 1 정도로 줄인 지금 이제 분량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한 4분의 1 정도로 줄인 거거든요. 4분의 1 정도 줄인 거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여전히 양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뭐 자세히 이렇게 다루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무래도 어제 둘째 시간에 좀 힘들어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서 첫째 시간처럼 나머지 시간을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목에 만계층과 전달계층이라고 잘못 써 있는데, 그건 이제 그전 슬라이드 제목을 고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연결계층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네트워크 레이어하고 데이터 링크 레이어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응용 계층은 네트워크 엣지에서 우리가 직접 사용하는 응용 서비스와 굉장히 관련이 많다고 그렇게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HTTP를 예로 들어서 우리가 유저 에이전트인 웹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서버에 접속하고, 같은 프로토콜을 텔넷으로 수행한 다음에 텔넷에서 접속하는 것까지도 같이 해봤어요. 그리고는 그런 응용 서비스들이 엣지에서 필요로 하는 네트워크로부터 받고자 하는 서비스는 결국 전달 서비스인데, 그거를 결국 그 전달 계층,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예를 들면 연결 지향적인 서비스냐 아니면 연결 비지향적인 서비스냐로 이렇게 나누어서 공부를 했었어요. 두 가지 모두 다 뭐였냐면 결국 네트워크 엣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그리고 네트워크 엣지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였죠. 자, 오늘 이 시간부터 공부하게 될 내용은 네트워크의 코어로 들어가서 네트워크 안에서 필요로 하고 네트워크 안에서 동작하는 그러한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가시죠? 다들 별로 반응이 없으셔서 마지막 시간이니까 편하게 뭐 수료증도 다 받았는데 그냥 뭐 갈까요? 그래야 될 것 같았는데. 자, 그래서 한번 네트워크 레이어의 기능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이렇게 진행되는 걸 볼까요? 자, 네트워크 엣지 쪽에서는 OSI 7 레이어 또는 인터넷의 이 5 레이어를 봤을 때 그 모든 계층이 다 구축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서비스도 제공해야 하고, 그리고 연결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 계층도 역시 그래서 네트워크 엣지에 존재하는데, 네트워크 코어를 보죠. 코어를 보면 우리가 앞 시간 어제 공부했던 응용 계층과 트랜스포트 계층은 필요가 없어요. 네트워크 코어에서는. 왜냐하면 네트워크 코어에서 유저 에이전트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어차피 트랜스포트 레이어는 그 유저 에이전트가 필요로 하는 전달 서비스를 해주는 것 뿐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필요 없는 거예요. 내부에서 결국 가장 주가 되는 건 뭐냐면 결국 네트워크 레이어와 데이터 링크 레이어. 자, 저 그림을 보시면 결국 저 녀석들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쪽 끝과 이쪽 끝을, 한쪽을 소스라고 한쪽을 데스티네이션이라고 한다면, 한쪽을 근원지라고 하고 한쪽을 목적지라고 한다면, 이쪽으로부터 보낸 데이터를 잘 전달해 줘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어느 경로로 어떻게 전달하는 게 잘 전달하는 걸까? 잘 전송하는 걸까? 그러한 것들을 결정하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 바로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해야 될 기능이에요. 그래서 그 중요한 세 가지의 기능을 살펴보면, 경로 결정, 말 그대로 정말 좋은 경로를 결정해야겠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라우팅이라고 하는 게 결국 패스, 경로를 결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라우팅 기능이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리의 그 패킷 스위칭 망에서는 라우팅이 제일 중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역시 포워딩. 지난 시간에 봤던 네트워크 엣지와 엣지는 이제 네트워크를 완전히 무시하고 논리적으로만 본다면
엔드와 엔드의 만남이죠. 네트워크를 완전히 무시하면 걔네들끼리 사실 포인트 투 포인트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프로세스 투 프로세스라고 얘기할 수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직접적으로 논리적으로 연결되었다라고 보고 그림을 그려보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내용들을 살펴봤었죠. 네트워크 레이어로 오면 그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노드들을 거쳐서 가야 돼요. 이제 현실이에요. 논리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는 여러 노드들을 만나게 되고 물리적으로 여러 노드를 거쳐야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워딩 하는 게 어디로 포워딩 할 거냐, 이것도 중요하죠. 어쨌든 포워딩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만약에 필요하다면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콜 셋업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게 어떤 경우였죠? 바로 다음 그림에 나오는데,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는데, 패킷 스위칭망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했죠. 하나는 인터넷과 같은 데이터그램망, 그죠? 또 하나는 바로 이런 버추얼 서킷 같은 망. 버추얼 서킷을 설명하면서 제가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제공되는 TCP와 UDP의 기능, 커넥션 오리엔티드 서비스와 커넥션 리스 서비스와 혼돈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큰 차이가 있다면 뭘까요? 왜 혼돈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하시나요? 여기 출석부가 없어서 부를 수가 없는데, 자, 바로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처리하게 되면 버추얼 서킷 같은 경우엔 그 연결을 맺어주도록 하는 건데, 그 연결에 대한 관리를 바로 네트워크 안에서, 네트워크 코어에서 하게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중간중간에 있는 라우터들이 버추얼 서킷에 대한 상태 정보를 항상 유지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연결이 유지되는 동안. 반면에 어제 우리가 공부했던 커넥션 오리엔티드 서비스, TCP가 제공하는 연결 지향적인 서비스는 IP의 데이터그램망 그 자체에서 엔드와 엔드 단에서 어떤 연결을 위한 처리를 하는 거였어요. 크게 다른 거죠. 절대 안 헷갈리시겠죠? 네트워크 레이어를 보시고 나니까. 자, 버추얼 서킷에 대한 설명이 여기 있는데, 이거는 목적이 뭐죠? 서킷망과 패킷망의 큰 차이라면, 우리가 어제 숙제 낸 거 계산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홍 교수님 안 하셨어요? 그럼 하셔서 좀 가르쳐 주세요. 실제로 서킷 스위칭을 하게 되면 무엇이 장점이었죠? 적어도 할당된 퍼포먼스는 항상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었죠. 채널을 어쨌든 나눈 거니까. 하지만 단점이 뭐였죠? 이미 다 할당되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기 어려운데, 문제는 만약에 이미 할당을 받아서 사용하는 사람이 채널을 100% 점유를 한다면, 통신을 100% 쉬지 않고 한다면 뭐 문제될 거 없죠. 네트워크를 잘 쓰는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뭐 10% 이런 식으로 노는 아이들 타임이 훨씬 더 길다는 거죠. 거꾸로. 그러면은 일단 서킷 스위칭을 쓰게 되면 비싼 이 네트워크를 낭비하게 되니까 인터넷 토킹 같은 걸 할 때는 어울리지 않고, 따라서 데이터그램망을 쓸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도 그와 같은 패킷망을 구현을 하더라도 여전히 서킷망과 같은 어떤 퍼포먼스를 유지해줘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서비스들을 위해서는 이런 버추얼 서킷 같은 거를 구정해서 쓴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 좀 이렇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버추얼 서킷의 설정을 한번 볼까요? 엔드와 엔드 단의 네트워크 레이어가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쪽에서 이니시에이트 콜이라 그러는데, 결국 이 경로를 설정하기 위한, 버추얼 서킷 경로를 설정하기 위한 어떤 호설정 패킷이 먼저 한번 가겠죠. 그러면서 라우터들이 빨개졌는데, 저 빨개진 라우터들은 이 호에 대한 이제 버추얼 서킷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억셉트 콜을 하고서 확장이 되겠죠. 그리고 나면 우리가 전화를 거는 것처럼 비슷하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고 나면 결국 패킷망이긴 하지만 어쨌든 각각의 패킷이 이 버추얼 서킷 고유 넘버를 할당받은 다음에 그 버추얼 서킷 고유 넘버를 가지고 패킷이 라우팅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경로는 버추얼 서킷으로 설정된 저 경로를 따라가겠죠. 서킷 스위칭과 크게 다른 게 있다면 뭘까요? 여전히 이건 패킷망이기 때문에 서킷 스위칭과 달리 공유는 해요. 그렇죠? 채널 공유를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패킷망이니까 더 효율적인 그런 면의 장점이 있죠. 그래서 ATM이나 프레임 릴레이나 엑스타25나 구체적으로 이와 같은 류의 패킷망을 구현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건 그게 아니었죠.
데이터그램 네트워크예요. 자, 여기는 빨개진 라우터가 없죠. 열받은 라우터가 없어요. 그냥 다 각자 이렇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버추얼 서킷처럼 어떤 특별한 그 연결에 대한, 특별한 패스에 대한 경로에 대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처리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상태에 따라서 패킷이 찢어진 다음에 똑같은 길로만 가는 게 아니라 막 여러 갈래로 막 이렇게 흩어져서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엔드와 엔드 단에서 할 일이 훨씬 많아지는 반면 네트워크 내에 있는 라우터들은 훨씬 더 가벼워져요. 동작하는 게. 이런 식이에요. 상태를 유지할 필요도 없고 뭐 내가 못 보내면 드롭도 해버리고 뭐 안 되면 딴 애가 보내겠지. 이렇게 작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데이터그램망과 버추얼 서킷망을 같은 패킷 스위칭 망이지만 비교를 해보면 인터넷과 어떤 전화 같은 그런 서비스를 바탕으로 한 뭐 교환망과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 볼 수 있겠죠. 가장 중요한 건 인터넷은 우리가 쓰는 건 컴퓨터잖아요. 결국 스마트 엔드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요. 저쪽은 덤앤더머에 나오는 덤 엔드 시스템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라 그랬죠? 예, 라우팅이죠. 이 솔직히 저희가 교재를 쓰는 책에도 나와 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라우팅이라고 많이 하는데 또 영국 쪽에서는 루팅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라우터, 루터 이거 갖고 뭐 텔레커뮤니케이션 관련된 학회에 가면 서로 누가 라우터라고 얘기하면 옆에서 듣는 사람이 루터 그러고 또 누가 발표할 때 루터라는 말을 쓰면 옆에 미국 사람 보통 비웃으면서 라우터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 그러고 그걸로 싸우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라우팅이라고 편하게 하죠. 라우팅 프로토콜은 바로 라우팅을 해주기 위한, 즉 다시 말하면 좋은 경로를 찾아주기 위한 프로토콜 또는 알고리즘 이런 걸로 라우팅 알고리즘, 라우팅 프로토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TCP, IP에 TCP는 트랜스포트 레이어라고 어제 공부를 했는데 IP는 네트워크 레이어라고도 공부를 했죠. 그럼 IP 프로토콜이 라우팅 프로토콜일까요? 대부분 수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뭔 소리야? IP는 또 뭐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여러분 정도의 학생들이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IP가 과연 뭐 하는 거냐? 이건 잘 모르실 거예요. 이름은 들어봤겠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자, 그러면 이제 IP가 그럼 라우팅 프로토콜이냐? 도대체 어떻게 구성되는 거냐를 이 시간 한번 먼저 보도록 하죠. 라우팅 프로토콜의 목적은 굿 패스, 좋은 경로를 찾아주는 거다라는 걸 이제 명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실제 구체적으로 이걸 찾아주기 위한 알고리즘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답을 그냥 미리 말해요. IP 프로토콜 자체는 절대로 라우팅 프로토콜이 아니에요. 인터넷 워킹을 하도록 하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중요한 프로토콜이지만 그 자체가 라우팅을 하는 기능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별도의 어떤 라우팅 알고리즘을 그리고 별도의 라우팅 프로토콜을 필요로 하게 되죠.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여러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손쉽게 나눠볼 수 있는 방법이 라우팅에 관련된 정보를 글로벌리 전역적으로 유지를 하느냐, 각 라우터들이, 아니면 완전히 분산돼서 디센트럴라이즈 된 정보만 갖고도 라우팅을 해결할 수 있느냐로 보통 구분을 하게 돼요. 첫 번째, 글로벌 인포메이션을 유지하는 라우팅 알고리즘을 그 중에 대표적인 걸 링크 스테이트 알고리즘이라고, LS라고 불러요. 결국 그게 여러분들 뭐 알고리즘 같은 데서 배워보셨을 그 이제 가장 최단 경로 찾는 거, 쇼테스트 패스를 찾는 알고리즘 유명한 게 뭐가 있죠? 뭐 프림 같은 것도 있죠. 다익스트라가 있죠. 다익스트라. 그 다익스트라의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한 게 링크 스테이트 알고리즘이고요. 그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떠올려 보시는 분들은 잠깐 이렇게 매칭이 되겠지만 링크 값들을 처음에 무한대로 놨다가 모든 링크에 대해서 마저 그 짧은 값을 아는 다음에 어떤 목적지에 대한 최단 경로를 찾았었지라고 기억을 하시면 그래서 글로벌이구나 딱 떠올리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만약에 없으시다면 찾아보면 돼요. 나중에 가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디센트럴라이즈드라는 거는 모든 링크에 모든 그런 값들을 다 가질 필요가 없어요. 말 그대로. 단지, 그리고 다시 말하면 뭐냐면, 모든 노드들과 다 이렇게 통신을 해가지고 그걸 알아낼 필요가 없고, 단지 주변에 있는 네이버들한테, 내 주변 노드들한테만 이제 그 경로 값을 안 다음에 주변 노드들로부터 다른 노드들에 대한 어떤 벡터 값을 얻어내는 거예요. 디스턴스 벡터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나로부터 내 네이버 중 누구 하나를 거쳐서 멀리 있는 쟤한테 하여튼 최대한 빨리 가는 것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최소값만. 그거를 위해서 모든 링크에 대한 정보를 다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디스턴스 벡터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개가 크게 비교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의 상태와 굉장히 유관한 건데, 만약에 라우팅이 자주 바꿔야 될 때, 다이내믹한 경우에 필요한 알고리즘, 또는 그렇지 않을 때, 거의 한번 정해지면 웬만하면은 그냥 이렇게 바뀌지 않고 조금씩 가끔 변화가 있는 경우, 스태틱하냐 다이내믹하냐 이런 식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링크 스테이트 알고리즘과 디스턴스 벡터 알고리즘에 대한 어떤 비교를 해보는 건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사실 요거만 강의하는데도 한 일주일 잡고 라우팅의 기본적인 얘기들을 쭉 강의를 하거든요. 다이스트럴 알고리즘하고 디스턴스 벡터를 좀 찾아보면 이런 비교가 왜 되는지를 한번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연습 시간이 오늘은 더 없을 것 같긴 한데 한번 찾아보면서 이렇게 경험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정리가 잘 돼 있으니까요. 한 가지 맨 오른쪽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볼 만한 게 뭐냐면, 결국 이제 장단점이 다 있어요. 뭐 한쪽이 좋으면 당연히 한쪽만 썼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장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둘 다 단점은 굉장히 큰 문제를 유발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로버스니스 같은 게 중요한데, 만약에 라우터가 잘못 동작하거나 경로 찾는데 문제가 생기거나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결국 그 전파되는 그 에러의 전파가 어떨 것이냐 라는 비교를 했을 때 뭐 당연히 추측을 해 보시겠지만 디스턴스 벡터가 좀 더 에러 프로파게이션에 그 약하겠죠. 당연히. 왜냐면 내가 직접 다 확인한 게 아니라 내 네이버들이 주는 디스턴스 벡터를 믿고 해야 되는 거니까. 그죠? 남의 정보에 의존해야 되니까. 내 네이버는 또 그 녀석의 네이버의 정보를 믿을 거고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어떤 트러스트가 되기 때문에. 자, 두 번째 토픽. 라우팅이 굉장히 중요해서 LS나 아니면 디스턴스 벡터나 그 링크 스테이트나 디스턴스 벡터나 이런 류의 라우팅이 존재하고, 실제로 바로 우리 인터넷에서 쓰고 있어요. 예를 들면 RIP 같은 게 디스턴스 벡터 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 디스턴스 벡터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한 거고요. 또 한편으로 OSPF라고 하는 거는 다이스트라를 바탕으로 한 실제 인터넷에 사용되는 라우팅 알고리즘이에요. 자, 그런 게 있는가 하면, 자, 그러면 인터넷은 네트워크 하나가 아니죠. 어느 한 컨트롤링 할 수 있는 한 기관이 장악하고 있는 그런 네트워크가 아니에요. 완전히 분산되어 있고, 결국 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 그나마 그 네트워크들마저도 다 이기종. 네트워크도 이기종이고, 거기들로부터 붙는 장치들도 너무 다양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하나 라우팅 알고리즘 이거 씁시다 라고 해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네트워크. 그렇죠? 그래서 인터넷 같은 데서는 당연히 라우팅을 계층적으로 해요. 여기는 너무 계층이 많이 나와. 그래서 뭐 하이어라키카 얘기하고 뭐 레이어 얘기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항상 이걸 떠올리세요. 그러면은 첫 번째 계단이 피지컬 레이어였지. 그러다가 5계단 간 다음에 더 못 올라가고 고민을 하는 그런 학생들이 근데 나중에 성공을 하더라고요. 아이고, 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자, 어쨌든 하이어라키카 라우팅은 그럼 뭘까요? 그냥 의미 그대로 라우팅을 계층적으로 하겠다. 결국 오토노머스 그러니까 뭐 도메인이라고 뭐 얘기도 하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그냥 어쨌든 같은 라우팅을 하는 네트워크들이 서로 다른 라우팅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의 네트워크 안에서는 같은 라우팅을 보통 하겠죠. 그렇지만 그런 여러 네트워크들이 여러 개가 인터넷 네트워킹 되는 거니까 각기 보면 다 다를 거라고요. 자, 그러면 서로 다른 라우팅을 쓰는 네트워크들을 어떻게 묶을 거냐? 결국은 그런 네트워크들을 묶는데 필요한
라우팅만 서로 약속을 하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제 봤던 그림 기억나시죠? 티어 1, 뭐 티어 2, 티어 3 하고 물론 로컬 ISP가 나오고 막 그랬는데 그러한 어떤 계층적인 연결이 라우팅에서도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뭐 오토노머스 도메인, 오토노머스 시스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네트워크를 하나의 저런 어떤 좀 약간 자치적으로 결정할 뭔가 정책을 결정하는 어떤 영역으로 보자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연결한다 라는 개념으로 그 안에서 라우팅을 하는 거를 인트라 AS 라우팅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그런 인트라 AS 라우팅을 하는 그런 도메인들을 서로 연결하기 위한 라우팅을 인터 AS 라우팅이라고 나누어서 인트라 AS 라우팅은 그 네트워크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알아서 결정할 수 있도록 뭐 예를 들자면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어떤 라우터를 설치하고 어떤 뭐 장비를 설치하고에 따라 사실 굉장히 디펜던트 하겠죠. 반면에 그런 것들을 서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ISP 이용하고 더 높은 티어에 붙고 뭐 이런 게 나왔었죠. 그래서 POP라고 불렀죠. 포인트 오브 프레젠스로 연결을 하고 뭐 내부로 연결을 하고 그런 걸 봤는데 그런 거 연결할 때 서로 이제 저런 약속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위 계층으로 연결할 때 이제 인터페이스 라우팅을 통해서 연결하자는 거예요. 자, 그림을 보면 다음 슬라이드에 바로 나오죠. 파란색으로 이렇게 좀 된 게 그 AS, AD 뭐 이렇게 부르는 그런 네트워크라고 부르고요. 거기서는 인트라 AS 라우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서로의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사이의 연결을 감당하는 게이트웨이 라우터들은 이와 같이 인트라 AS 라우팅만이 아니라 인터 AS 라우팅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서 서로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오버레이된 형태로 자체적인 라우팅 메커니즘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네트워크 단에서는 뭐 인트라 AS 라우팅을 해야 되는 데서는 그 라우팅을 따라가다가 넘어갈 때는 인터 AS 라우팅을 또 통해서 따라가다가 결국 경로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별 문제 없이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그 예로 그림을 한번 따라가봐요. 인트라 AS, 그 다음에 인터 AS, 그 다음에 색깔이 바뀔 텐데 전혀 다른 또 인트라 AS 라우팅을 거쳐서도 이렇게 갈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질문 드렸던 거 결국은 그럼 IP의 구성은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었는데 IP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이런 어드레싱과 그 다음에 메시지의 그 포맷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관련된 그 프레임워크를 제공해주는 그런 프로토콜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한 라우팅 프로토콜을 선택해서 이제 그 뭐 장비 안에서 사용이 되게 되겠죠. 그리고 어제 우리가 트레이스 라우트 해보면서 이제 트레이스 라우트를 TCP나 UDP를 쓸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보통 쓰는 것들은 대부분이 어떤 컨트롤 메시지를 쓰는 거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에코 리퀘스트와 TTL 익스파이어를 통해 가지고 타임 익스파이어를 통해 가지고 트레이스 라우트 하는 거를 경험을 해봤는데 거기에 사용된 그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용한 그 메시지가 ICMP 메시지였던 거예요. ICMP 프로토콜이라는 것도 이와 같이 네트워크 레이어에 존재해요. 왜냐하면 라우터들이 우리가 트레이스 라우트 했을 때 대답해준 게 누구예요? 라우터들이죠. 중간중간에. 걔네들이 다 네트워크 레이어를 동작을 했기 때문에 대답을 해준 거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우팅이 나왔고 처음에 그래서 라우팅 알고리즘은 크게 중요한 거 두 가지가 있다. 글로벌 스테이트를 유지하는 것과 디센트럴라이즈된 스테이트만 가지고도 주변 정보를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라우팅 알고리즘 두 가지가 있었다. 자, 앞에 그림에 보면 RIP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얘기예요. 디스턴스 벡터를 이용하는 거고 OSPF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이제 다이스트라 알고리즘에 기반을 둔 거예요. 링크 스테이트 알고리즘. 그 다음에 BGP라고 하는 게 보더 게이트웨이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저게 바로 인터 AS 프로토콜이에요. BGP가 인터 AS, RIP와 OSPF는 인트라 AS 프로토콜이다라고 적어 놓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나오는 토픽은 뭘까요? IP에서 중요한 게 결국 IP가 해주는 게 Addressing Convention이라고 써 있었는데 결국 주소를 찾을 수 있어야지 내가 어디로 갈 건지 어느 경로를 통해 갈 건지 결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IP에서 제공해주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냐라고 본다면 네트워크 내에서 제공해주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뭡니까? 라고 하면 라우팅이라고 하지만 IP 프로토콜이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라우팅이라고 하면 틀릴까요? 맞을까요?
틀리죠? IP에서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은 역시 어드레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IP에서 제공하는 그 중요한 어드레스는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익숙하시죠? 32비트짜리 그 IP 어드레스를 찍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컴퓨터를 쓰는 사람은. 그렇죠? 적어도. 그래서 뭐 요거에 대한 설명은 사실 뭐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IP 어드레스는 그냥 단순하게 일련 번호가 아니에요. 그리고 단순하게 랜덤하게 선택한 번호도 아니에요. IP 어드레스는 그럴 거면 뭐 IP가 별로 하는 기능도 없고, IP 어드레스는 굉장히 중요한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내가 어제 ICANN이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뭐죠? IAMA하고 뭐 이런 값들이 IANA 뭐 이런 것들이 그 사이트가 있다고 제가 들어가 보라고 했는데 들어가 보신 분 계신가요? 혹시 한 분이라도? 스펠을 몰라서 못 들어갔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긴 한데 없네요. 없는 거 보니까 숙제를 다른 그 수업들이 워낙 많이 내주시니까 연습 문제 풀다가 다들 잠이 드신 것 같은데 실제로 여기 이제 제가 오늘 나올 거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보시면 돼요. 자, IP 어드레스라고 하는 거는 결국 누군가 찾을 수 있는 주소가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체계가 있어요. 그냥 마음대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지금 그냥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져 있는데 한번 볼까요? 223.1.1이라고 하는 노드로 시작해서 여기 밑에 보면 오른쪽 끝에 보면 223.1.2.2라고 해서 이렇게 밑에는 223.1.3.2라고 되는데 자 보시면 알겠지만 라우터 하나를 중간에 두고서 세 개의 서로 다른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세 개의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구분하는 방법은 이쪽 컴퓨터들은 223.1.1까지 공통되고요. 저쪽은 2, 이쪽은 3 이런 식으로 공통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네트워크를 구분짓는 주소의 파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같은 네트워크에 있는 호스트라면 같은 네트워크에 있는 노드라면 라우터도 다 동일한 그 네트워크 주소를 앞에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번호는 1, 2, 3, 1, 2, 3 다 틀려요. 같은 네트워크에서 구분이 되려면 서로 다른 호스트 주소를 파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같은 네트워크라면 네트워크 파트는 동일하게 갖고 호스트 파트는 다르게 가져야 된다. 당연한 거겠죠? 강남구 대치동 그러는데 만약에 나는 강남구 싫어. 나는 그냥 송파구 할래. 송파구 대치동이라고 혼자 주장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런 거예요. IP 어드레스는 아실만 하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은 그림을 그려놓으면 이 안에는 네트워크가 몇 개 있는 거죠? 아무나 빨리 대답해 보세요. 네트워크가 몇 개죠? 쪼개서 예? 예? 마이크 드릴까? 3개요, 그렇죠? 3개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왜냐면 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네트워크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라우터가 지금 3개가 있는데 라우터를 연결하는 것도 자세히 보시면 서로 다른 네트워크 체계, 네트워크 파트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쟤도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네트워크를 구분짓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라우터의 연결을 딱딱 끊어버려요. 그러면 이쪽 네트워크 하나, 이쪽 네트워크 하나, 이쪽 네트워크 하나, 그리고 중간에 있는 3개도 네트워크가 돼요. 그래서 저 그림은 6개의 네트워크를 그려놓은 그림이다 라고 답을 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 낼 거 되게 많죠. 쉽게 나는 것도. 그 다음에 IP 어드레스 체계를 한번 볼까요? 과거에 사용되던, 그러니까 인터넷이 처음에 이제 디플로이 되고 발전하면서 나왔던 어드레싱 방법은 클래스풀 어드레싱이라고 보통 불러요. 그러니까 클래스 어드레스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클래스를 보통 A, B, C, D 이렇게 나누는데 A는 네트워크 부분이 작고 호스트 부분이 길어요. 네트워크 부분이 8비트고 호스트 부분이 긴. 다시 말하면 굉장히 많은 호스트들을 거느리고 싶은 그런 거대한 네트워크는 A 클래스를 받아서 쓰게 되죠. ISP 같은 데서 그렇게 받아서 보통 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네트워크 파트가 이제 반을 차지하게 돼요. 그걸 구분짓는 방법은 맨 앞에 프리픽스들을 이제 비트로 따지면 MSB라고 해야 할까요? 제일 하여튼 이쪽 그 중요한 파트를 저렇게 서로 구분짓게 하는 거예요. 10, 110, 1110 이런 식으로
값이 몇 개 있느냐를 보고 이렇게 구분짓게 하는데 결국은 뭐 32비트니까 2에 32승 개 중에 나눠지게 되는 거겠죠. 점점 호스트보다 네트워크가 늘어나면서 그 얘기는 뭐냐면 줄 수 있는 예를 들어 C 클래스 같은 경우를 보면 저걸로 할당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개수가 굉장히 많아지죠. 그렇지만 각 네트워크마다 가질 수 있는 호스트의 개수는 2의 8승계로 줄어들게 되죠. 자, 그런 식의 구조를, 그리고 맨 밑에는 멀티캐스트를 하기 위한 어드레스를 두는 거고요. 멀티캐스트는 저 어드레스를 여러 노드가 공유를 해서 하도록 하자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클래스풀 어드레스가 처음에 사용되다가 지금 잘 사용되나요? 어떤 문제가 있죠, 저게? 우리가 앞에서 공부할 때 서킷 스위칭을 봤을 때 뭐가 문제였죠? 이런 식으로 임의로 딱딱 할당을 해버리니까 뭐가 낭비가 생겼죠. 왜? 아이들 타임이 있었던 것처럼 여기는 아이들 주소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괜히 녹화하는데 아이들 주소라 그러면 이상한, 그러니까 노는 주소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들이 놀고 있다고 또 다른, 졸다 보면 다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아이들 어드레스가 생기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해서 시간을 막 끄게 되는 거네요. 자, 그래서 나온 방법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사이더라고 불러요. 사이다, 콜라 사이다, 사이더라고 불러요. 실제로 그렇게 발음해요. 사이더라고. 그렇다고 또 편의점 가서 사이다 시키면서 나 사이더 주세요 그러면은 못 먹겠죠. 여기 이거는 이거를 사이더라고 부른다고요. 괜히 괜한 말을 자꾸 하게 되는데 제가 원래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그래요. 그래서 괜한 말을 하면서 한 10분 막 같이 웃다 보면 진도 늦어져요. 그래서 막 보강하고. 자, 근데 어쨌든 클래스리스 인터 도메인 라우팅 말 그대로 앞에 나왔던 건 클래스풀 어드레스였는데 이번에는 클래스리스예요. 클래스를 없애버리자. 그 대신에 좀 더 플렉서블하게, 유연하게 한번 요 네트워크 주소를 할당하도록 해보자. 지금 보시다시피 네트워크 파트가 그리고 호스트 파트가 아까처럼 A, B, C, D 클래스로 8비트씩 쪼개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시면 한 비트 한 비트 오가며 유연하게 되죠. 그걸 가능하게 하는 건 바로 맨 뒤에다가 포스트픽스로 뭘 붙이냐면 네트워크 포션이 몇 비트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윈도우에서 인터넷 주소 설정할 때 DHCP로 할당받지 않은 경우에 직접 집어넣을 때는 여러분들이 뭘 하죠? 마스킹을 했었죠. 서브넷 마스킹. 서브넷 마스킹 할 때 255 하면서 뭐 뒤에 254 하기도 하고 252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어디까지가 네트워크 파트라는 거를 알려주는 사이더 주소 할당 방법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C 클래스면 그냥 25, 25, 25 빵빵빵빵이 됐어야 되는데 이런 식의 할당을 받게 되면 네트워크 파트가 유연하게 조절이 돼요. 그 외에도 어드레스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방법들이 바로 iCan이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벌써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근데 어쨌든 주소 체계 자체는 사이더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ISP들한테 주소를 할당하고 모바일 IP를 생각했을 때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iCan이라고 하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돼요. iCan 스펠링 바로 다음 슬라이드 나오니까 보기로 하고요. 자, 뭐 IP 어드레스 할당하는 거는 뭐 윈도우나 유닉스나 뭐 다 아실 거고요. 왜 DHCP는 좀 이따 나오니까 보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어드레스를 할당하고 그 다음에 어제 제가 소개해드렸던 RFC, 그러니까 IETF에 인터넷 드래프트를 제출을 하면 만약에 워킹그룹에서 통과가 되면 또는 워킹그룹이 새로 만들어지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암호 스킴을 만들었는데 실용적인 걸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인터넷 드래프트를 제출했잖아요. 근데 IETF에 지금 그걸 담당하는 워킹그룹이 없다. 그러면 아예 워킹그룹을 만들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러려면 굉장한 어떤 굉장히 임팩트를 주는 스킴이 되어야겠죠. 그러면 이제 그게 나중에 RFC로 발표가 되고 그러다가 이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포즈드 스탠다드, 드래프트 스탠다드를 거쳐서 인터넷 스탠다드가 된다고 그랬는데 그런 걸 다 관장하는 데가 IETF라면 기술적인 걸 관장하는 데가 운용에 관련된 걸 관장하는 데 iCan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는 IANA가 어사인드 넘버에 대한 관리를 하는 오소리티로서 조직돼서 갔지만 그보다 더 큰, 그거를 포함하는 더 큰 그런 조직으로 보시면 돼요. iCan이라고 하는 거.
자, 그럼 여기서 하는 게 어드레스뿐이 아니라 DNS도 매니지하고 도메인 네임이나 뭐 어떤 디스핏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해결도 해주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RFC로 발표돼서 실제 사용되는 프로토콜들을 등록하고 관리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보면 야, 인터넷에 이렇게 많은 프로토콜이 사용되고 있단 말이야 라고 놀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가 있을 거예요. ican.org거든요. icann.org에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실제로 IP 데이터그램이 그럼 소스 주소와 데스티네이션 주소를 가지고 어떻게 그 네트워크를 라우터를 거쳐서 전달되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에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내부 네트워크에서 전달되는 거. 내부 네트워크에서 전달되면 그냥 꼭 라우터를 안 거치더라도 아래 레이어에서 링크 레이어에서 전달을 해버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만약에 다른 네트워크로 전달된다면 반드시 라우터를 거쳐가야 된다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그런 예예요. 한번 따라가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슬라이드가 IP 데이터그램의 포맷이죠. IP 데이터그램의 포맷은 우리가 어제 공부했던 이제 세그먼트의 포맷, 이제 TCP와 UDP를 봤는데, UDP는 굉장히 단순했던 반면 TCP는 어떤 그 릴라이블한 커넥션 오리엔티드 서비스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필드들을 필요로 했었죠. 자, IP로 들어가 보니까 IP도 역시 이거 굉장히 많은 걸 필요로 해요. 자, 그 헤더에 만약에 필드가 많고 그 필드를 이용해서 처리해야 할 것이 많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제 우리 딜레이 기억나시죠? 노달 딜레이가 뭐뭐 있었어요? 그 중에 한 파트가 있었죠. 뭐죠? 바로 노드에서 발생하는 노달 프로세싱 딜레이가 많이 생긴다는 거였죠. 그런 프로세싱 딜레이를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IP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버전 4고 IP 버전 6로 가면 다음에 이제 슬라이드에도 나올 텐데 이 헤더 부분을 굉장히 단순하게 만들어버려요. 그 단순하게 만들어버리는 이유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라우터에서 발생한 노달 딜레이를, 그러니까 노달 프로세싱 딜레이를 줄이자라는 게 되겠죠. 보면 뭐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또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버전하고 그 다음에 이 헤더의 길이, 헤더에 옵션이 있기 때문에 가변적일 수 있기 때문에 헤더의 길이 IP 버전 6로 가면 그냥 40바이트로 아예 픽스 시켜버려요. 헤더 길이를.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게 가변적인 걸로 쓰고요. 다른 여러 가지를 꽂을 수, 그러니까 넣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 전체 IP 패킷의 타입, 서비스 타입, 그러니까 IP 버전 6로 가면 이게 이제 프라이어티를 얘기하는 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이게 리얼타임 서비스냐 아니냐 이런 걸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길이, 전체 이 데이터그램의 길이, 그 다음에 아이덴티파이어와 플렉, 그 다음에 프래그멘테이션 옵셋이 있는데 이거는 무슨 용도로 쓰이냐 이제 잠시 후에 보시게 될 거고요. 그냥 말 그대로 프래그멘테이션과 리어셈블을 위해 쓰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제 공부했던 타임 투 리브, 그 다음에 어퍼 레이어가 뭐냐, TCP냐 UDP냐 이런 거, 그 다음에 인터넷 책성, 원스 컴플리먼트로 만드는 똑같은 방법, UDP나 TCP나 쓰는 거, 그 다음에 32비트짜리 IP 어드레스 쭉 들어가고, 그 다음에 쭉 이제 여기 실제 TCP 세그먼트가 또는 UDP 세그먼트가 올려지게 되겠죠. 자, 이게 바로 그냥 포맷이에요. 우리가 어제 첫 시간 마지막에 공부했던 거, 레이어를 내려가면서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 PDU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내려오면서 위의 계층의 세그먼트가 아래 계층에서 페이로드가 되고 그 앞에 헤더를 붙이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계속 헤더를 붙여가는 거였죠. 이게 마찬가지예요. 자, 근데 문제는 그럼 그렇게 깔끔하게 붙어가느냐? 그게 아니었죠. 바로 계층마다 그리고 프로토콜마다 다 다루는 세그먼트의 크기, 패킷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바로 프래그멘테이션과 리어셈블리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도 상당한 결국 부담이에요. 예를 들자면 IP 데이터그램이 실제로 4000바이트로 구성된 IP 데이터그램이 이더넷을 통해서 전달되다 보니까 이더넷에는 프레임이 예를 들어서 맥시멈 1500바이트밖에 안 되더라.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쪼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또 딴 데로 가니까 거기는 또 이제 4000바이트도 수용할 수 있지만 이미 쪼개진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쪼개지면 왜냐면 어떻게 되죠? 이미
IP 데이터그램으로 다 쪼개져 나갔기 때문에 또 딴 데로 흘러가요. 다시 모으는 건 결국 마지막 데스티네이션에 가서만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쪼개지면 결국 맨 마지막에 가서만 리어셈블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이 IP 네트워크의 특징이죠. 그래서 재미있는 건 IP 버전 6에선 아예 프래그멘테이션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프래그멘테이션이 필요한 경우는 버리고 내 사이즈 이건데 안 맞아.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라우터에서 이런 식으로 프래그멘테이션 하는데 보낼 필요가 없어요. 시간을. 되게 정말 잘 만들었죠. IP 버전 6 개념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IP 버전 4는 지금 쓰고 있는 IP 버전 4는 반드시 저렇게 사이즈가 안 맞으면 지가 알아가지고 라우터가 잘라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나중에 다시 엔드에 가서 리어셈블리 하도록, 그게 아니고 버전 6의 개념은 뭐냐면 자르지 않고 안 맞으면 너 다시 보내 하고서 컨트롤 메시지를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거 에러야. 그러면은 엔드 단에서, 엔드가 왜냐면 스마트 엔드 시스템이니까 알아서 다시 쪼개서 보내는 거죠. 뭐 하여튼 그거는 추가적인 얘기고요. 자, 프래그멘테이션과 리어셈블리, 우리 IP 버전 4에서는 어디서나 프래그멘테이션 발생할 수 있지만 리어셈블리는 반드시 엔드 시스템에서, 엔드 단에서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IP 말고 중요한 프로토콜이 뭐였죠? ICMP죠. ICMP는 컨트롤 메시지 프로토콜인데, 컨트롤 메시지들은 대부분 코드를 가져요. 그 코드 중에 우리가 재밌게 봐야 되는 게 이거 타입을 보세요. 타입 중에 8번하고 그 다음에 11번이 있죠. 거기 보면 에코 리퀘스트와 TTL expired라는 타임 익스파이어가 있는데, 저게 바로 우리가 어제 트레이스 라우트에서 사용했던 그런 ICMP 메시지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어드레스를 할당할 때 우리가 직접 입력해주는 방법도 있지만 항상 그 컴퓨터가 켜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드레스를 절약하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호스트마다 고정 IP를 할당하지 않고 동적인 할당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나왔어요. 그게 DHCP고 실제 많이 사용되고 있죠. 대부분 와이어리스 랜에 접속하면 특히나 컴퓨터를 거의 끄고 켜고 연결했다 끊었다 하기 때문에 IP를 보통 DHCP를 많이 할당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근데 DHCP가 어떻게 동작하는가만 간단히 보시면 돼요. DHCP는 이렇게 Discover, Offer, Request, Echo라는 이런 간단한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구동이 돼요. 그 예예요. 보면 DHCP Discover 메시지가 역시 이것도 다 텍스트 기반으로 다 전송되거든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메시지들, 뭐 이더리얼 같은 걸 갖고서 들어가지고 보고 하는 이제 그런 걸, 사실 실습, 이번 수업이 이론 및 실습이라는 제목으로 해야 된다고 하셔서 그런 걸 생각하고 준비를 했었는데, 문제는 뭐 해볼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메일을 주시거나 하면 이렇게 기회를 만들어 하고, 아니면 요새는 인터넷에 너무 많은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좀 관심만 가지면 사실 네트워크 공부하기 되게 쉬워요. 그 방법도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DHCP는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무선의 예를 든 건데, 유선도 당연히 똑같아요. DHCP 같은 방식이에요. 그래서 유선도 이걸 꽂으면 이제 자체적으로 랜에서 신호가 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저쪽에서 오는 신호가 서로 마주치면서 살아있구나, 그리고서 이제 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하게 되고, 와이어리스 랜 같은 경우는 라디오를 AP도 물론 이렇게 비코닝을 하고 하겠지만, 뭐 내 걸 이제 켜서 그 무선 그 이제 NIC에 전원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라디오로 이렇게 뭔가 던지게 되겠죠. 자, 그때 중요한 게 DHCP 디스커버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요청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YI 어드레스가 이제 Your IP 어드레스라는 거 약자인데, 처음에는 000으로 비어있던 걸 DHCP 서버가 지금 주소 할당을 할 수 있으면 이 주소를 쓸래라고 오퍼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클라이언트가 쓸게라고 리퀘스트를 그 주소를 넣어서 다시 보내면, 오케이, 너가 이거 써라 하고 에크를 줘요. 그러면 DHCP가 설정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거, 포인트는 000이었던 주소가 이렇게 채워지고 컨펌 되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트랜지션 ID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누군지 모르잖아요. 익명이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왜냐하면 얘가 지금 물론 이제 맥 주소가 가긴 하겠지만, 어쨌든 트랜지션 ID를 가지고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게 중요한 프로토콜의 요청 사항이에요. DHCP를 살펴보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암호를 공부하고 보안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IP 레이어에서 다루는 또 중요한 하나의 기능이 있어요. 주소를 살펴볼 때 바로 네트워크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하는 이제 NAT라고 많이 부르죠. 들어보셨나요? NAT라고? 그게 목적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IP 주소가 이제 32비트다 보니까 굉장히 적잖아요. 이미 벌써 다 고갈되고 있죠. 그렇죠? 호스트가 너무 많아지니까. 그래서 그거를 IP 주소를 더 어떻게 보면 조금이라도 더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아까 뭐 그 사이더를 체계를 갖는 것도 이제 공식화됐지만 그거 말고도 뭐가 많다 그랬죠. 그 중에 한 가지로도 NAT라는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어제 우리가 프록시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 그런 것처럼 생각하면 돼요. 뭐냐면 외부 네트워크에는 지금 요 게이트웨이 라우터가 외부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하나의 주소만 할당받아서 하나의 주소만 그냥 이용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부 네트워크는 내부의 IP 체계를 갖도록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부에서 사용되는 IP 주소를 외부의 또 다른 네트워크의 어딘가에서 쓰일 수 있는 그런 주소예요. 다시 말하면 ICANN에서 어떤 네트워크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주어주는 그런 주소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외부에 보이는 이 주소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럼 이게 가능할까? 자, 어제 우리가 공부한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뭐가 있었죠? N과 빌의 집에 사는 아이들이 기억나시나요? 아이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N과 빌이 실제로는 우체국에 가고 우체부가 된다라고 그런 애널로지들이 있었죠. 여기 슬라이드 중에 애널로지라고 해서 나온 것들을 많이 보시면 더 잊어버리지 않고 이게 그거다라고 설명도 하고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거기에 떠올려 보시면 뭐가 있었냐면 이제 그걸로 우리가 뭘 연관해서 봤었냐면 각 프로세스마다 할당되는 포트 번호가 다른 거 기억나시죠? 자,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비록 얘네들이 호스트지만 얘네들을 그냥 프로세스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이 안에 보는 다른 여러 프로세스도 있겠지만 그걸 다 그냥 묶어버리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제 뭔지 NAT 아이디어가 딱 떠오르죠. 너무 간단하죠. 뭐냐면 이 컴퓨터에 이걸 이제 컴퓨터라고 봐요. 라우터에 여기에 만약에 IP 주소가 할당되어 있으면 여기서 열어줄 수 있는 포트가 몇 개일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16비트니까 그렇죠? 65,536이라고 이렇게 하지만 뭐 어사인 된 거 그러니까 웰로운 포트 제외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하여튼 6만 개 넘어요. 그렇죠? 안 쓰이는 포트가 6만 개가 넘을 거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부 네트워크에 적어도 6만 개 정도에 대해서는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확하게 매핑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어드레스 매핑을 하는 걸 바로 우리 NAT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한번 그림으로 그 예를 볼까요? 이 모티베이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그런 주소를 더 늘리는 것과 함께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내부에 있는 호스트가 직접 밖에 보이지 않도록 한다는 면에서 그 프락시를 이용한 그 시큐리티를 증대시키는 약간 그런 또 장점이 있죠. 자, 그 매핑을 한번 보시면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IP는 소스 IP 어드레스와 포트 넘버를 가지고 올 거예요. 이거로 보는 것보다 그냥 그림으로 아예 봐버리죠. 시간이 없으니까. 자, 보세요. 호스트에서 지금 소스 뭐 10.0.0.1 자신이 할당받은 IP를 가지고 이게 외부에서 알아볼 수 있는 IP인 줄 알고 가지고 오겠죠. 그러면 포트 3345라는 포트를 가지고 왜 그래요? 이게 시간이 돼서 끝내는 거다? 나는 기기가 많아서 이렇게 마이크를 2개 들고 하면 안전 이게 바로 분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죽어도 하나 폴트 톨러런트하게. 자, 지금 데스티네이션은 이제 80번 포트 기억 이제 하시죠. 80번 포트 하면 아이고 이거 뭐구나 아시죠? 외부에 접속을 하려고 가는데 이 라우터가 NAT 트랜슬레이션 테이블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외부망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할당받은 IP 주소를 가지고 설정을 하고 내부망에는 자기 자신이 운영하는 주소를 가지고 할당을 할 거예요. 매핑을 하는데 보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외부 내보낼 때 비어있는 포트 하나 5001번을 쓰면서 자신의 IP 어드레스를 가지고 보내요. 그럼 이게 이제 소스 주소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뭐죠?
IP 스푸핑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뭐 그게 해킹하는데도 많이 쓰이는 그런 방법이긴 하지만 나트 자체가 결국 IP 스푸핑을 하는 거예요. 원래 IP의 내용 바꾸면 안 되는 건데 주소 부분은 근데 나트가 이렇게 억지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 말도 많은 그런 기법이긴 한데 바꾸고 보내고 나면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돌아올 때 뻔한 거죠. 돌아올 때 역시 요 IP와 요 포트 넘버가 데스티니션에서 돌아올 텐데 나트 테이블을 보면 요게 누구구나 어느 호스트의 어느 포트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그냥 여기서 스푸핑을 한 다음에 릴레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노드는 요걸 프락시로 이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외부와 마음껏 통신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게 나트에 대한 그런 갑자기 목소리가 허스키해졌네.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가 되는 거 같고 이거 진작에 맞은 거 아니에요? 됐다. 자, 라우팅, 인터넷에서의 라우팅은 뭐 아까 AS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뭐 맨 마지막에 놓여진 네트워크를 스톱 AS라고 한다면 여러 네트워크를 서로 이렇게 연결해주는 중간에 있는 그런 멀티홈드 AS 뭐 그거보다는 그냥 트랜시트 하는 역할만 하는 AS, 트랜시트 AS 이런 식으로 나눈다고 했죠. 아까 네트워크 6개 중에 중간에 있는 3개는 뭐 트랜시트이고 저쪽 끝에 있는 건 스톱들이 되고 그렇게 했죠. 자, 뭐 그 다음에 인트라 AS 라우팅, 뭐 인터 AS 라우팅 다 했던 얘기인데요. 그거를 이렇게 구성을 앞에 봤던 거기 때문에 넘어가면서 거기에 어떤 되네요. 자, 어떤 프로토콜이 있는가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있다라고만 다시 얘기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BGP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제 아까 앞에 나온 이런 인트라 AS 라우팅과 달리 서로 다른 인트라 AS 라우팅들이 쓰이는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 뭐 앞에 보면 또 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라우팅 프로토콜을 쓰도록 시스템을 했을 때는 그리고 BGP가 이제 어떤 이런 보더를 연결해주는 게이트웨이 프로토콜, 라우팅 프로토콜로 쓰인다라는 그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트라 AS, 인터 AS 라우팅을 왜 다르게 쓰느냐? 당연하죠. 서로 그 네트워크마다 정책이 다를 수 있고 그 다음에 결국 하이어러키컬하게 해야 스케일러블 하니까 퍼포먼스 면에서도 서로 다른 관점에서 그 퍼포먼스를 유지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 다른 라우팅들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하이어러키컬한 체계가 됐다. 그 다음에 IP 버전 6는 IP 버전 4에서 가졌던 가장 큰 단점이 뭐였을까요? IP 버전 4가 가졌던 가장 큰 단점 2가지. 네, 주소 공간이 너무 좁아서 결국 다 고갈된다. 두 번째가 뭐죠? 두 번째가 그 다음 뭐예요? 헤더가 너무 딜레이를 유발한다. 헤더를 포함해서 거기에 이제 딸려 나오는 것들이 다 보여요. 프래그멘테이션, 리어셈블리 기능들이라든지 헤더를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게 노달 프로세싱 딜레이를 많이 만든다라는 관점에서 그걸 없애버리죠. 자, 사실 우리 보안의 관점에서는 더 중요한 게 세 번째가 있어요. 바로 시큐리티 기능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IP 시큐리티를 기본적으로 쓰도록 하자. 그런 것들의 관점에서 IP 버전 6가 이제 버전 5도 있지만 그건 다른 거고 리얼타임이고 이건 버전 6가 이제 제대로 된 IP 버전 4를 바꾸는 그런 프로토콜로서 나오게 된 거죠. 포맷을 보면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간단해졌어요. 사이즈는 더 커졌어요. 원래는 20바이트 더하기 옵션이었는데 40바이트로 픽스 시켰어요. 근데 사이즈가 커진 건 필드가 많아져서가 아니라 필드가 오히려 훨씬 줄어들었고 바로 어드레스 크기가 커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커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오버헤드를 줄였냐가 중요한 거죠.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걸 볼 수 있죠. 버전, 프라이어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타입 오브 서비스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플로우 레이블이라는 건 아직 정확하게 규정돼서 쓰이고 있는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결국은 뭐냐면 퀄리티 오브 서비스, QoS에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페이로드의 길이, 뭐 넥스트 헤더, 그다음에 뭐 이게 뭐 이제 TCP냐 뭐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되겠죠. 헙 리밋 이거는 이제 그 TTL과 같은 그런 게 있을 거고 그리고 주소요.
너무 간단하죠. 프래그멘테이션이 필요하면 너 다시 보내 라는 식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지금 현재 네트워크에 RP 버전 4를 거의 쓰고 있는데 RP 버전 6를 근데 어떻게 이걸 밀어넣을 건가? RP 버전 6를 주장하고 RP 버전 6에 컨트리뷰션 하는 사람들의 고민이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뭐 VPN에 터널링 하는 거라고 VPN에 쓰고 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래도 이게 결국은 바뀌어야 돼요. 바뀌게 되면 128비트 주소 체계를 가지고 주소를 할당하면 여러분들 128비트 키가 얼마나 안전한지 알고 잘 계시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수인지. 뭐 우리 어플라이드 크립토그래피 책에 보면 그 얘기 나오죠. 그 캘리포니아 로터리에 당첨된 다음에 나오다가 번개 맞아가지고 죽을 확률이 그래봐야 몇 비트예요? 그게 몇 비트였는지 기억나시나요? 40 몇 비트인가 뭐 그랬지 않았어요? 128비트라고 해놓으면 어마어마하게 큰 공간을 만든다라는 건 뭐 익히 잘 아실 거예요. 자, 그걸로 주소를 할당한다. 진짜 많이 할당할 수 있겠죠? 주고 또 주고, 너 2개 갖고 싶어? 가져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뭐 아이캔이 하는 일도 굉장히 수월해지겠죠. 나 주소 많이 주세요. 그러는데 정말 많이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어느 날 딱 정해놓고서 우리 뭐 몇 년, 몇 월 며칠을 IP6의 버전 6의 날을 결정합시다 라고 해가지고 바꿀 수 있다면 좋지만 그러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바꾸는 방법이 서서히 바꿔가는 건데, 그 방법이 2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듀얼 스택, 하나는 터널링. 듀얼 스택 방법은 라우터가 이제 IP 버전 6와 IP 버전 4 이렇게 서로 다른 라우터가 막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IP 버전 6 라우터들이 막 깔리고, 그 다음에 이 사이에 변환을 하는 거죠. IP 버전 6 IP 데이터를 날아오면 버전 4로 헤더를 막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IP 버전 6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 2번째 터널링 방법은 아예 이걸 쌓아버리는 거죠. 보쌈 싸듯이. 우리 PDU 덮고 하듯이. 자, 근데 이렇게 해서 하면 좋고, 이게 이제 뭐 그 VPN 같은 데서 필요로 하고 뭐 이런 거긴 하지만, 이제 또 그 오버헤드가 커지죠. 그리고 결국 IP 버전 4가 남아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이제 마지막 계층인 연결 계층을 보게 될 겁니다. 자, 네트워크 계층에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요? 네트워크 계층에서 제일 중요한 기능 뭐죠? 네, 라우팅이죠. 자, 그러면 IP가 제공해주는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뭐죠? 청교생님 뭐죠? 지금 늦게 들어오셨으니까 죄송합니다. 계셨는 줄 몰랐네. 어드레스 체계를 제공하는 거죠. 자, 그렇게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거기에 관련된 것들을 공부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연결 계층으로 가면, 연결 계층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달 계층을 공부했던 것과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능적인 관점에서. 왜냐하면 전달 계층은 뭐였냐면 엔드와 엔드단에 존재하는 호스트 안에 있는 프로세스들이 서로 연결을 맺으려고 할 때 그리고 그 응용 서비스가 필요로 하는 어떤 네트워크 기능을 제공하는 그런 거였어요. 그죠? 엔드와 엔드단에. 지금 뭐냐면 아까 첫 시간 설명할 때, 앞부분 설명할 때 말씀드렸죠. 이제 현실로 들어온 거예요. 네트워크 안에서 그런 식의 엔드와 엔드, 중간을 무시한 엔드와 엔드만의 관계만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물리적으로 만나는 노드와 노드의 연결 간의 관계예요. 근데 그 관계 속에 제공해야 할 기능이라고 한다면 앞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제 배웠던 전달 계층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과 굉장히 밀접해요. 당연히 그렇겠죠. 논리적으로 필요로 하는 기능이나 아니면 물리적으로 실제로 필요로 하는 기능이나 결국 목표하는 바가 연결을 잘 짓자라는 거라면 결국 같은 거예요. 그림에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코어의 연결이구나 라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링크 레이어에서 굉장히 이제 이것도 또 에너지가 나오는데 이건 이제 시간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로 하고요. 링크 레이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이제 여기 나오나 모르겠는데 이제 프레임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데이터그램, 인터넷 레이어에서 데이터그램이라고 불렀고 TCP 레이어에서는 뭐 세그먼트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프레임이라고 부를 거예요. 데이터 링크 레이어에서 결국 패킷이죠. 그리고 PDU죠. 그래서 보면 될 거고요. 자, 링크 레이어의 서비스가 그럼 도대체 뭐길래 비슷하다고 하느냐 봐보면 많이 봤던 말이 나오죠. 뭐 reliable delivery, 뭐 access, 뭐 나중에 또 멀티플렉싱하고 뭐 이런 게 나올 텐데
한번 이렇게 보시고요. 더 확실하게 나오죠. 자, 플로우 컨트롤. 우리가 TCP 공부할 때 플로우 컨트롤 하는 거 어제 봤었죠. 에러 디텍션 역시 어제 나왔죠. 인터넷 책성을 이용해서 원스 컴플리먼트로 체크하는 거. 근데 여기는 또 다른 방법을 쓸 거예요. CLC 쓸 거고. 필요한 경우 에러 코렉션까지.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어제 심플렉스, 하프 듀플렉스, 풀 듀플렉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논리적인 데서는 별 의미가 없어요. 이게 진짜로 중요한 건 실제 링크에서 어떠냐였죠. 그게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서비스들을 다 제공해야 하는 게 링크 계층, 연결 계층이다. 왜냐면 실제 연결을 맺어줘야 되는 녀석이니까. 자, 그러면은 앞에서 배웠던 우리 어플리케이션은 어디에 존재해요? 어플리케이션은 우리의 유저 스페이스에 존재해요.